따뜻한 식사를 하러 자리에 앉았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소금 옆에 작은 검은 알갱이가 가득 담긴 작은 유리 쉐이커가 놓여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걸 음식 위에 흔들면 톡 쏘고 매콤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죠. 이 검은 가루는 한 입 먹을 때마다 풍미를 훨씬 더 좋게 만드는 알싸한 매운맛을 더해줍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흔해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수천 년 전, 이 단순한 향신료는 빛나는 황금만큼이나 가치가 있었습니다. 진짜 기원을 찾으려면 아주 덥고 아름다운 곳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후추의 긴 이야기는 인도 남부 말라바르 해안을 따라 펼쳐진 비 내리는 정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은 깊은 그늘에서 자라는 작은 초록색 열매가 맺히는 덩굴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곧 이 작은 열매에 숨겨진 멋진 비밀을 알게 되었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매를 말리자 검고 매콤하게 변했습니다. 이 향신료는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농부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작은 씨앗을 재배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국 여러 땅의 상인들이 이 검은 황금에 대해 듣게 되었고 자신들의 왕을 위해 그것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넓은 세상을 가로지르는 아주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세기 후 강력한 로마 제국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영국의 추운 언덕부터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사장까지 뻗어 있었죠. 로마인들은 바다 건너 먼 땅에서 발견되는 보물들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장식할 최고의 비단과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의 그 무엇보다 원했던 동양에서 온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의 비 내리는 정글에서 온 작은 후추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곧 로마의 엄청난 권력과 영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번화한 도시 로마에 사는 부유한 시민들에게 음식은 단순히 생존 수단, 그 이상이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친구와 경쟁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성대한 퍼포먼스였죠. 부유한 가족들은 대규모 파티를 열어 손님들에게 수많은 이국적인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고기와 채소에 톡 쏘고 자극적인 맛을 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후추를 사용했습니다. 후추는 수천 마일 떨어진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곧 성공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후추를 내놓은 주인은 자신이 막대한 부와 매우 중요한 인맥을 가졌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향신료를 로마 수도로 가져오는 여정은 엄청나게 길었고 수많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은 인도의 남쪽 해안에 도달하기 위해 광활한 사막을 가로지르고 거친 바다를 항해해야 했습니다. 여행은 몇 달이나 걸렸고 큰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후추 가격은 극도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실제로 후추는 너무 가치가 높아서 금이나 은처럼 튼튼한 상자에 보관되기도 했습니다. 오직 가장 성공한 상인들만이 이 작은 검은 씨앗을 대량으로 살 여유가 있었죠. 수세기 동안 후추는 로마 주방 전체에서 가장 비싼 식재료였습니다. 아피키우스라는 이름의 매우 유명한 로마인은 부유층을 위한 다양한 레시피로 가득 찬 책을 썼습니다. 이 고대 서적에서 그는 자신이 묘사한 요리 10개 중 거의 9개의 후추를 넣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고기나 생선에만 후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과일, 꿀 케이크, 심지어 레드 와인잔에도 후추를 추가했죠. 그들은 향신료의 강한 열기가 음식의 본연의 맛을 더 좋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향신료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아주 오랫동안 지중해 전역의 요리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후추는 매우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이를 화폐의 일종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금속 동전 대신 이 매콤한 열매가 담긴 작은 주머니로 황제에게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웃에게 큰 빚을 졌다면 공정한 지불을 위해 후추를 제한할 수도 있었죠. 로마시는 동양에서 도착하는 모든 향신료를 저장하기 위해
후추 창고라고 불리는 거대한 석조 건물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이 거대한 건물들은 군인들에 의해 삼엄하게 감시되었는데 그 안의 씨앗들이 반짝이는 보석 더미보다 더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로 향신료가 끊임없이 들어오게 하려고 로마인들은 거대한 목선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들은 고대 세계에서 이전에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항구에서 출항하여 여름 동안 넓은 인도양을 가로질러 여행했습니다. 선원들은 몬순이라고 불리는 강한 계절풍을 이용해 무거운 배를 인도 해안으로 빠르게 밀어붙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것은 긴 여정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마칠 수 있게 해준 매우 영리한 발견이었습니다. 매년 100척 이상의 배가 향신료를 가져오기 위해 이 힘든 여정을 떠났습니다. 배가 인도에 도착하면 로마 상인들은 무거운 금화와 은화를 수천 파운드의 후추와 맞바꿨습니다. 이 거래는 너무나 대규모여서 일부 로마 지도자들은 경제를 걱정하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데플리니우스라는 유명한 작가는 매년 너무 많은 로마의 자금이 제국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들이 단지 음식을 조금 더 맵게 만들려고 너무 많은 황금을 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향신료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바다에는 굶주린 해적들과 끔찍한 폭풍이 가득했기에 향신료 상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배가 파도 속에 사라졌고 많은 용감한 남성들이 가족의 품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은 수백 년 동안 무역로를 붐비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배가 항구로 무사히 돌아올 때마다 로마 시장의 후추 가격은 요동쳤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배가 도착하면 가격이 내려갔죠. 하지만 바다가 거칠어 배를 잃게 되면 후추 가격은 엄청난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로마 군대조차 동양에서 온 이 매콤한 열매의 엄청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민족들이 로마를 공격하려 할 때 그들은 때때로 전투를 멈추는 대가로 후추를 몸값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군대는 도시를 평화롭게 떠나는 조건으로 후추 3,000파운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고의 황제부터 용맹한 전사까지 모두가 후추의 힘을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후추는 무역이라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화폐였습니다. 이 작은 열매는 고대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유럽 대륙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매우 넓고 신비로운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작은 마을에 머물렀고 집에서 몇 마일 이상 여행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삶은 종종 고달팠고 음식은 주로 빵과 기본적인 채소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것이었죠. 하지만 거대한 성의 높은 돌벽 안에서 왕과 왕비의 삶은 매우 달라 보였습니다. 이 강력한 통치자들은 꽃과 이국적인 땅의 향기가 나는 비싼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특별한 것을 찾기 위해 머나먼 동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후추는 중세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었으며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직 가장 부유한 가족만이 상인들에게서 이 검은 향신료를 아주 조금이라도 살 여유가 있었습니다. 산과 바다를 건너 수천 마일을 이동해 왔기 때문에 그 가격은 집 한 채나 말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땅 속에서 발견되는 반짝이는 금속만큼이나 가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검은 황금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부유한 영주가 잔치를 열 때면 수많은 손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하인들이 모든 고기 접시에 후추를 듬뿍 뿌리도록 했습니다. 이 귀한 향신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주방 선반 위에 평범한 단지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추를 아름다운 보석이나 비싼 은화처럼 취급했죠. 부유한 가정에서는 누군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튼튼한 금속 잠금 장치가 달린
무거운 나무 상자에 검은 씨앗을 보관했습니다. 때때로 집주인은 향신료 상자의 열쇠를 목에 걸거나 벨트에 차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후추 한 줌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시절 지역 사회에서 막대한 자금과 사회적 영향력을 잃는 것과 같은 큰 비극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흥미로운 인류 역사의 시기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향신료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의 영리한 상인들은 푸른 지중해를 항해하기 위해 크고 빠른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뜨거운 정글에서 후추를 가져온 먼 땅의 다른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이탈리아 사업가들은 주요 경로를 장악했고 유럽 전역에 향신료를 팔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점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고 파는 작은 검은 씨앗 하나하나에서 항상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후추 한 알이 유럽의 식탁에 도달하기 위해 거친 여정은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먼저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작은 배에 실려 이동한 뒤 낙타의 등에 실려 광활한 사막을 건넜습니다. 이 카라반들은 모래폭풍, 식수 부족, 언덕에 숨어있는 도둑대의 공격과 같은 수많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향신료가 한 상인에게서 다른 상인에게로 넘어갈 때마다 모두가 돈을 벌고 싶어 했기에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후추가 유럽의 번화한 시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오직 운 좋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후추는 너무 가치가 높아서 사람들은 실제로 청구서를 지불할 때 금화 대신 후추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만약 농부가 지주에게 빚을 졌다면 말린 후추 열매가 담긴 작은 주머니로 임대료를 낼 수도 있었죠. 때때로 왕은 전쟁에서 힘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용감한 병사에게 보상으로 향신료 주머니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딸에게 좋은 삶을 보장해주고 싶을 때 혼인 합의금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이는 고대 시절 향신료가 단순한 요리, 재료, 그 이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중세 의사들은 또한 후추가 몸을 치유하고 추운 겨울 동안 건강을 유지해주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향신료의 열기가 아프거나 피곤한 사람의 몸 안의 냉기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향신료를 찾아 구매하려고 더욱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한 강력한 약을 만들기 위해 와인이나 꿀에 후추를 조금 섞기도 했습니다. 유럽 대륙의 긴 세월이 흐르면서 검은 황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유럽의 위대한 왕들은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높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향신료의 땅에 도달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황금을 볼 때마다 먼 동양에서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후추 식물을 떠올렸습니다. 왕들은 최고의 선원들과 미지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항로를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저렴한 향신료를 향한 이 갈망은 사람들이 세계 지도와 그들 국가의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대가 서서히 끝나갈 무렵에도 귀족 가문들 사이에서 후추에 대한 사랑은 계속 커졌습니다. 그들은 구운 고기와 걸쭉한 스튜에 더해지는 톡 쏘고 알싸한 맛을 사랑했습니다. 큰 연회에서 하인들은 손님들이 풍부하고 매콤한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후추가 가득 담긴 큰 그릇을 내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먼 곳과 인맥이 닿아 있는 세련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죠. 검은 향신료에 대한 이 깊은 갈망은 곧 용감한 탐험가들을 넓은 세상의 어둡고 미지의 바다로 떠밀게 되었습니다. 1497년에는 세상이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포르투갈의 용감한 사람들은 어둡고 신비로운 대서양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누엘 1세 국왕은 향신료가 풍부하게 자라는 동양의 땅으로 가는 비밀 통로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만약 선원들이 바닷길로 인도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그의 왕국이 유럽 전체에서 가장 부유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위대한 남쪽 바다의 미지의 영역으로 떠나는 이 위험한 임무를 이끌 사람으로 의지가 강한 바스코다 가마를 선택했습니다. 이 시기 전까지 후추를 구하는 것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매우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몇 달 동안 낙타 등에 올라타 건조한 사막과 높은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향신료가 한 상인에게서 다른 상인에게로 옮겨질 때마다 높은 세금과 탐욕스러운 중간 상인들 때문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작은 검은 후추 주머니 하나가 런던이나 파리의 주방에 도착할 때쯤이면 귀한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비싼 값이 매겨졌습니다. 유럽의 왕들은 베네치아 도시에 사는 상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니척의 튼튼한 목성과 약 170명의 용감한 부하들과 함께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다의 거대한 파도를 뚫고 길을 안내해줄 현대적인 지도나 특별한 도구가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바다 괴물이나 평평한 세상의 끝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황금을 향한 그들의 열망은 짙푸른 바다에 대한 공포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리고 춥고 폭풍우 치는 밤을 견디며 몇 달간 항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말린 고기와 딱딱한 빵을 챙겼습니다. 아프리카의 긴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하면서 선원들은 수많은 새로운 동물들과 낯선 땅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서양의 강력한 바람과 맞서 싸우며 육지를 전혀 보지 못한 채 몇 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긴 여정 동안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지 못해 많은 이들이 병에 걸리기도 했죠. 마침내 그들은 사람들이 희망봉이라 부르는 대륙의 남쪽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배의 기술을 동쪽으로 돌려 전설적인 인도의 향신료 시장으로 향할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양으로 건너간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이미 바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몬순이라 불리는 계절풍이 어떻게 배를 바다 너머로 빠르게 이동시켜주는지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길잡이들을 찾았습니다. 이 현지 전문가들은 후추 식물이 따뜻한 빗속에서 자라는 인도의 유명한 말라바르 해안으로 유럽인들을 안내했습니다. 1498년 5월, 네 척의 배는 마침내 캘리컷의 번화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도시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부와 다양한 상품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쌓여있는 계피와 생강더미, 그리고 무엇보다 매콤한 검은 후추가 가득 담긴 수많은 큰 주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자모린이라 알려진 현지 통치자는 아름다운 옷과 값비싼 보석을 걸친 매우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유럽인들이 먼 고향에서 가져온 소박한 선물들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값진 향신료와 바꾸려면 단순한 천이나 종소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지 통치자들과의 초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스코 다 가마는 고향으로 가져갈 소량의 향신료를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여정은 매우 험난했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선원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배들이 마침내 리스본시로 돌아왔을 때 왕은 그 결과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후추의 가치는 전체 원정 비용보다 60배나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한 이익은 인도로 가는 해닷길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는 열쇠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에 대한 소문은 유럽 대륙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다른 왕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는 곧 포르투갈의 뒤를 잇기 위해 각자 거대한 함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향신료 무역을 장악하고 인도 정글의 작은 검은 열매로 부자가 되고 싶어 했죠. 이는 치열한 경쟁과 먼 바다에서의 수많은 격렬한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각 나라는 전 세계가 갈망하는 유명한 검은 황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유럽 국가들은 동인도 회사와 같은
강력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해안과 아프리카를 따라 튼튼한 돌 성벽을 쌓아 자신들의 배와 귀중한 후추 화물을 지켰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회사들은 자체 군대와 법률을 가진 작은 정부처럼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향신료 항구에 방문할 권리를 결정하기 위해 서로 길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 방법을 찾으려던 단순한 탐색이 전 세계적인 지배권과 제국을 향한 투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1800년대 동안 세상은 수많은 새로운 발명품 덕분에 매우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흔히 산업혁명이라 불리며 세계 향신료 무역을 포함한 인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도에서 유럽으로 후추를 가져오는 것은 목선으로 몇 달이 걸리는 느리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가 다가오면서 바다 건너 물건을 옮기는 방식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계들은 농부와 상인들이 자신들의 매콤한 검은 열매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먼 땅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강력한 증기기관의 발명이었습니다. 바람에만 의존하던 낡은 목선들을 튼튼한 철로 만든 거대한 배들이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기선들은 광활한 바다를 건너기 위해 완벽한 날씨나 특정 계절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깊고 푸른 바다를 가로질러 직선으로 항해하며 목적지의 절반의 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죠. 이는 신선한 후추가 여전히 강한 향과 톡 쏘는 맛을 간직한 채 대도시 항구의 호기심 많은 고객들에게 도착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1869년에는 향신료 무역을 영원히 바꾼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긴 물길인 수에즈 운하를 만든 것입니다. 이 운하가 생기기 전까지 배들은 향신료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을 뺑돌아 항해해야 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여정은 수천 마일이나 짧아졌고 선원들에게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이 지름길 덕분에 상인들은 매년 훨씬 더 많은 후추를 시장에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공급량이 모두에게 빠르게 늘어나는 데 기여했습니다. 후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농부들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열대 지역에 이 특별한 덩굴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가 여전히 매우 중요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섬들과 베트남의 따뜻한 정글에도 새로운 농장들이 나타났습니다. 브라질과 같은 남미의 큰 나라들조차 뜨거운 태양 아래 자신들만의 후추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죠. 이제 후추가 수많은 지역에서 자랄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은 더 이상 단 하나의 작은 해안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확장은 늘어나는 구매자들을 위해 항상 충분한 양의 향신료가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농부들이 식물을 돌보는 방식 또한 훨씬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후추 덩굴을 연구하여 어떻게 하면 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지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는 긴 여행 동안 향신료가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태양 아래서 말리는 더 나은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후추의 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품질은 매우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더 나은 농법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이 톡 쏘는 향신료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성실한 재배자들에 의해 항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후추가 재배되고 전 세계로 이동하면서 가격에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후추는 너무 비싸서 오직 부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영주와 강력한 여왕들의 식탁에만 오르는 권력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1800년대 동안 공급이 매우 풍부해지면서 마침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멋진 전환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마침내 집에서 자신의 소박한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번화한 마을의 작은 상점과 잡화점들은 나무 선반에 검은 후추 단지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에 사는 노동자 가족들도
이제 시장에 가서 동전 몇 개로 소량의 향신료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잠긴 상자에 보관되거나 안전한 곳에 값비싼 보석처럼 취급되지 않았죠. 대신 주방에서 밀가루나 설탕 옆에 놓인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매콤한 검은 열매는 이제 일상생활의 친근한 일부가 되어 평범한 스프와 빵을 훨씬 더 흥미롭고 맛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술은 또한 후추가 대도시에 도착한 후 사람들이 그것을 가공하는 방식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형 공장들은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여 말린 열매를 세척하고 크기와 품질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어떤 기계들은 통후추를 사람들이 즉시 사용하기 편하도록 곱고 검은 가루로 갈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갈아놓은 후추는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바쁜 요리사들에게 매우 편리했습니다. 이러한 현대 식품 회사들의 등장은 후추가 동네 식료품점에서 누구나 당연히 찾을 수 있는 표준 식재료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신의 발명 덕분에 이 바쁜 세기 동안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1850년대에는 상인들이 전선을 이용해 아주 먼 거리까지 거의 즉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정보 교환은 세계 향신료 시장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었고 가격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800년대 말에 이르러 후추는 왕들을 위한 사치품에서 모두를 위한 흔한 보물로 변모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력과 새로운 기계의 힘이 마침내 희귀한 검은 황금을 평범한 한 끼 식사를 개선해주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품목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흑후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고 흔한 향신료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소금 옆에 놓인 후추 쉐이커를 거의 모든 식탁 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금만큼의 무게 가치가 나가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법에서 그 톡 쏘고 알싸한 맛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날 현대식 기계들은 이 고대 열매에 대한 세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수백만 톤의 후추를 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자신의 주방에서 그 매콤한 풍미를 즐길 수 있기에 더 이상 왕이나 부유한 상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인도 정글에서의 소박한 시작부터 모든 가정의 필수품이 되기까지 후추의 이야기는 하나의 작은 식물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바꿨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의 농부들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향신료를 생산하기 위해 이 초록색 덩굴을 재배합니다. 갓 구운 피자든 따뜻한 스프든 이 특별한 재료는 우리 음식에 멋진 풍미를 더해줍니다. 후추는 여전히 7대륙에 걸친 우리 인류의 공동 문화와 세계 무역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다음 영상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